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다들 비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앨리스는 보시다시피 창가에 뒀다가 비 피해를 당했습니다. 모두 안녕하시길, 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프랑스 대혁명 3부 1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는 귀족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신문들, 팸플릿을 읽었다. 그곳에는 역겨운 짐승들의 사냥이라는 제목 아래 추방자 목록이 작성되어 있었다. 머리 19개 달린 히드라와 결별하기 위해 효수된, 그리고 효수해야 할 머리들이라는 끔찍한 판화들도 실려 있었다. 어떤 팸플릿은 생자크 드 라 부슈리 성당에서 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귀족들이다 라고 말한 포셰 신부의 설교를 다시 실었다. 그리고 포셰 신부는 바스티유 점령 시 조국 수호를 위해 죽은 시민들을 위한 추도사를 올렸다. 루이는 매혹을 느꼈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생애에 대한 역사적 소고, 라 이름 붙은 91쪽짜리 8절판 책자를 읽을 때만큼은 역겨움과 깊은 경멸과 수치심을 느꼈다. 1789년 7월 말과 8월 초, 루이는 왕비를 매우 가깝게 느꼈고 남편으로서 친밀하게 지냈으며 그녀에게 사랑스럽고 용감한 어머니를 보았기에 그 음란한 이야기들은 루이를 격분시켰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네케르를 좋은 얼굴로 대하는 법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7월 29일 베르사유에 도착했던 것이다. 네케르는 총리 대신이 되기를 거절하고 재무 대신 자리에 만족했다. 네케르는 제가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곧 덧붙였다. 모든 것이 해이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적 열정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 다시 자리로 오게 된 것은 왕 덕분임을 강조하는 왕비에게 그는 감사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직 왕을 향한 열정만이 자기 자리에서 가져야 할 책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인기가 있었다. 그가 돌아오는 여정 내내 군중은 그에게 환호를 보냈다. 파리시청에서 영접을 받고 장군 부장발 남작의 석방을 위해 변호하며 사면을 선언할 것을 요구할 때 네케르는 용감했다. 파리 선거권자위원회는 그의 제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군중은 위원회에게 결정을 번복하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동안 루이는 네케르의 입장 표명에 대해 선거권자들이 보여준 찬동을 통해 무엇인가 이 나라에서 변했다는 신호를 보았다. 아마도 살인을 촉구하고 비방하던 이들, 폭력과 반란, 법의 거부를 유발하던 이들, 농민 폭동을 인정하고 대공포를 유지시키던 이들이 너무 멀리 갔을 수도 있다. 루이는 때때로 국민의회조차 비판에 대는 기자들, 팔레루야를 저 연사들이 걱정하거나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최악의 일들은 지나갔다는 희망에 몸을 맡겼다. 기자들 중 하나인 마라는 아르투아 백작의 마국간에서 일하던 의사였다. 영국에서 신문을 발행한 박물학자와 철학자로 자신을 소개한 후 그가 막 시작한 민중의 벗이라는 신문에 귀족 도당들이 항상 국민의회 안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으며 백성의 대표들은 언제나 귀족들이 주는 충동을 맹목적으로 쫓기만 했다라고 기사를 썼다. 그러나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이 폭력들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반대를 만나게 된다. 도시들은 부르주아 민병대를 갖추었다. 부르고뉴에서 부르주아 방위대는 클리니 근처의 농민 무리를 막기 위해 개입했다. 마콩에서는 약탈꾼 20명의 사형을 언도받았다. 국민의회의 어떤 대표들은 낮은 목소리로 천민들, 야만인들, 식인종들을 고발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오를레앙 제3신분 대표 살로몽이 농민 반란을 끝내야 한다는 대의 명분하에 폭도들에 대한 가차없는 탄압을 요구했다. 국민의회는 재헌위원회에게 질서를 회복할 가장 좋은 방안을 제안하도록 명령했다. 8월 4일 저녁 회의에서 변호사이며 파리 제3신분 대표인 타르제 의원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법령에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회는 자유헌법에 기초하여 백성의 행복을 굳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나 여러 지방을 휩쓰는 혼란과 폭력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퍼뜨리고 재산과 인신의 안전이라는 성스러운 권리에 파국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전 법들이 존속하며 국가의 권위가 그 법들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까지 실행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모든 세금과 할당금은 국민의회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과거와 마찬가지로 납입되어야 한다. 루이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었다.
그에게는 왕국이 질서와 법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의원들이 소망하던 헌법을 구상하고 새로운 규범들과 인권선언을 세우는 이 새로운 시기에 루이 자신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변호해야 할 특권이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성공리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라파예트와 미라보는 왕을 존중하며 왕의 권위를 보존하기를 원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왕에게 조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왔다. 이것은 애국파들이 분열하고 있다는, 국민의회 안에 여러 흐름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루이는 모리 신부나 언론 분야에서 신문, 왕의 벗을 창간하고 편집하는 루아유 신부 같은 전통에 충실한 왕당파들에 의지할 수 있음을 알았다. 말로에와 무니에 같은 영국식 군주정을 바라는 친영 왕당파들도 있었다. 미라보와 라파에트는 새로운 왕정을 창안하고자 했다. 계몽주의 정신에서 철학을 빌려올 일종의 미국식 체계면서 세습 왕정을 원했다. 그리고 제3신분 대표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공화국이 매력적이었다. 그들 중에는 국민의회에서 발언하기 시작한 로베스피에르, 프랑스 애국자의 브리소, 변호사 당통 또는 프랑스와 브라방스 혁명의 까미유 데몰렌 같은 이들이 자신들의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찾고 내 힘을 멸시하던 자들에게 나의 힘을 보여주며 행운 때문에 내 위에 서게 된 자들을 나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즐거움이 나의 원칙에 들어있습니다. 나의 신조는 정직한 이들의 신조입니다. 상류 계급이란 없습니다. 이들이 야망과 좌절, 복수의 욕망, 정의와 평등 원칙의 극단까지 갈 혁명에 대한 희망으로 움직이는 적들이라는 것을 루이는 모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팔레루야얄에서 발언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경청했다. 파리에선 빵이 귀했기 때문이었다. 작은 조각을 얻으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다. 500g에 4수 했으며 일꾼 하나가 하루에 30수에서 40수를 벌었다. 일거리 없이 노는 이들이 많았다. 외국인들과 특권층들이 도시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옷과 보석과 비싼 가구를 만들어내던 이들에게 더는 일거리가 없었다. 사람들은 가끔 곡괭이를 쓸 일이 생겼다. 그런 형편없는 임금의 자선 사업장을 사는 일이었다. 바이이가 말했다. 나는 자파상, 상인, 은세공장들이 하루 20수에 고용해주길 애원하는 것을 보았다. 구두수선공, 일거리 없는 가발 제조업자, 주인 없는 하인 수백 명이 매일 모여들었다. 어떤 이들은 루이 15세 광장으로, 어떤 이들은 루브르궁 가까이에, 또 어떤 이들은 팔레루야얄로. 또 무리지어 파리로 오는 탈영병들이 있었다. 1789년 9월에는 거의 1만 6천여 명에 달했다. 이 불우한 이들, 빈민들, 굶주린 이들, 극빈자들은 까미유 데물랭이 그들에게 나는 가로등 교수대의 검사장이요 라고 외치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 의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되는 책동자들, 귀족들을 지명했다. 만약 사람을 잘못 보았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도둑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려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개들이 짖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마라가 덧붙였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빵을 금값을 주고 사도록 하기 위해 곡식을 매점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팔레루야얄은 그들이 보기에 진정한 국민의회였다. 7월 12일과 13일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곳은 여기였지 성직자와 귀족 대표 600명으로 가득한 의회가 자리하고 있는 베르사유가 아니었다. 이 대표자들은 대부분 백성들이 자기들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7월 중순부터 대공포 때문에 봉기하여 일어난 무장한 사람들이 양보 조치에 만족할 때에야만 질서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8월 4일과 5일 사이 밤, 노아요 자작, 에기온 공작 등 자유주의 귀족들과 성직자 의원들 그리고 지방 도시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벌였다. 뒤이은 며칠간 국민의회는 봉건 체제의 폐지, 조세평등, 그리고 11조 폐지를 결정했다. 사실 국민의회는 단지 예속, 교회에서의 자리, 귀족 가문 문장 등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영주 의무를 폐지했을 뿐이었다. 실제 권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열정은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차별들에 대해 지체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회에서 사람들은 울고 서로 부둥켜 안았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프랑스인이란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8월 5일 새벽 3시, 랄리 톨렐당이 소리쳤다.
백성의 연합이 모든 계급과 모든 지방, 모든 시민 연합의 머리가 되게 합시다. 국민의회가 루이 16세를 프랑스 자유의 재건자로 선포하도록 합시다. 의원들은 박자에 맞추어 외쳤다. 국왕 만세, 루이 16세, 프랑스 자유의 재건자 만세. 8월 10일 국민의회는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지방 부처들이 군대 충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회령을 내렸다. 부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교들은 국가와 왕과 법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8월 26일 국민의회는 헌법 서두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인권에 대한 망각과 멸시가 공공의 불행을 불러오는 유일한 원인이다 라고 절대자의 후원 아래 놓인 서문을 밝혔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계몽사상, 철학자들의 이신론이었다. 모든 정치적 단체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자연권 보존에 있다. 이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의 권리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공에 유익할 때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아무도 자기 의견에 대해 그것의 표현이 법에 의해 세워진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한 그것이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걱정해서는 안 된다. 미라보는 격분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라고 후회했다. 다른 이들은 결사의 권리도 집회의 권리도 청원의 권리도 없음을 걱정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혁명의 율법한 앞에서 열광했다. 인권선언은 단순히 군주제의 독단에 맞서는 무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었다. 바르나브는 박수를 치면서 선언했다. 인권선언은 우리의 국가적 교리문답입니다. 루이는 8월 4일 법안들과 인권선언의 제정 그리고 그 표결을 하루하루 지켜보았다. 이제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우선 그는 8월 4일 법령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다. 몇몇 의원들을 통해 무니에, 랄리 톨랭달, 말루에 등 왕당파들과 애국파들의 새 거두인 바르나브, 라메르, 뒤포르가 라파에트의 제안에 따라 미국 대사 제퍼슨의 집에서 만나 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았다. 왕당파들은 국민의회가 자기들에게 우호적이며 헌법안의 종신직 상원들로 채워지는 제2의 의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왕에게는 법들에 대한 거부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푸아카페의 애국파들이 팔레로야야르의 이 의회가 왕에게 거부권을 준다면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하겠다고 협박 중임을 잊고 있었다. 사람들은 토의를 했고 의원들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거부권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우파와 좌파로 나뉘었다. 왕은 능숙하게 두 입법 회기 동안 비록 유보적인 권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거부권을 주지 않으면 8월 4일 법령을 공표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공표가 왕에게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9월 22일 협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군주적이며 실정권은 왕에게 위임되며 그의 권위 아래 대신들에 의해 행사될 것이다. 왕은 유보 거부권을 갖게 되었다. 헌법 1조는 확언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군주정이다. 프랑스에는 법 이상의 권위는 전혀 없다. 왕은 법에 의해서만 통치하며 법을 통해서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9일 트루아에서 곡물 매점 혐의를 고발하던 백성들에 의해 시장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12일 오를레앙에서 실직자 10,000명이 모여들었고 시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폭동은 나흘간 계속되었고 사망자 80명을 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왕의 거부권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괴물이다 라고 썼다. 그리고 국민방위대의 일원이었던 출판업자 리오가 적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거부권에 대해 시끄럽게 굴고 있다. 길모퉁이에서 노동자들, 인부들은 왕의 거부권을 전혀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는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을 목격하면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혹은 자기들을 식으로 이해하는 이야기들로 백성들을 움직여 가장 잔혹하며 가장 범죄적인 행동들을 저지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왕의 거부권이 거부된다면 칼리구라의 말과 샤를 12세의 장화만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신 3-4명을 거느린 전제군주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민주주의자들 800-900명의 전횡에 맡겨질 것이다.
우리를 나누는 계급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노트르담에서 파리 국민방위대의 깃발을 축성하며 포쉐 신부가 선포했다. 7월 29일이었다. 그러나 루이는 8월 5일 아침 국민의회가 그를 프랑스 자유의 재건자로 선언하고 성직자와 귀족들이 그들의 특권을 포기한 지 몇 시간 뒤 아를르 대주교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내 성직자와 귀족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에 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소. 나는 그들을 벗기는 법령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면 프랑스 백성들은 나의 불의와 연약함을 비난하겠지요. 대주교, 당신 구세주의 법령에 순종하시오. 모든 계급을 사로잡았지만 내 영혼 위로는 그저 미끄러져 지나갈 뿐인 이 열정에 한치도 무릎을 꿇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할 것이요. 확실히 이 책의 좋은 점은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1789하고 몇 줄로 배운 그 혁명의 과정하고과 사람들의 갈등, 고민,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민주정이 왕정에서 옮겨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때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깊은 골,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졌는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장 오늘 여기서 마치고 19장으로 만나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